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주말인 9일에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몇 번째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건설노조 관계자 연결해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이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강화군, 인천해경, 인천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강화군 관내 모든 낚시어선이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인데요. 놓치는 점 없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존의 Love Me For Reason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역시나 관리가 다소 느슨한 주말에 발생했고요. 심지어 사고가 난 크레인이 지난달 검사에서는 정상 확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크레인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뭘까요?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 크레인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에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실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난번 의정부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 5년간은 38명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아니라 뉴스에 직접 보도가 되지 않는 소규모 사고도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노동자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더욱더 심각한 건 원청사의 관리자들의 생각이 좀 낙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는 게 문제냐, 이게 무서우면 공사를 못한다는 말을 원청사 소장님들은 공공연하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타워 특히나 또 특히나 소형 타워는 관리 감독이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전을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또 그게 현실이며 더불어 노동자들과 시민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타워 크레인과 관련한 이런 무너져버리는 사고 외에 어떤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까? 낙하사고나 낙하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소형 타워 크레인은 큰 타워 크레인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좀 덜 받나요?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인 수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소형 타워 크레인도 분명히 잘못되면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는데 최근 5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 중에 74%가 안전조치 미흡이었고 26%가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조사가 됐는데 결국 기계적인 것보다는 사고가 다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된 원인이 많았거든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도 밑에 이제 하부의 작업자들의 신호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형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실제 가서
타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므로서 발생한 사고들이 저희 빈도가 아주 잦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원청사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부분은 늘 얘기가 나옵니다. 외주화의 문제점.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 이후에 정작 현장에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시스템이 변화가 없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공문을 입수한 게 있는데요. 예. 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간의 이제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공문들을 보면은 적절히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노동계의 전문가들을 꼭 함께 좀 참여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청사의 임직원, 임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외주를 받는 하청업체 그런 임직원, 임원급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외주를 받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이런 인식들이 아주 크게 작용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안전과는 동떨어지게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눈 감아주고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외주에 또 재외주 또 하청에 재하청 이런 것들을 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더 내려갈수록 흐려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요, 실제로도? 네네. 그렇죠. 이제 뭐 설해체 팀은 직접 이제 과거처럼 건설사가 보유하지 않고, 예. 지금 이제 임대업체에서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하청에 또 재하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다단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순점들이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고가 났던 용인 크레인의 경우는 지난달에 정상 판정을 받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건설사에서 최저 입찰되는 방식에 저희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최저 입찰 제도. 네, 타워크레인 적정 임대료를 좀 지급을 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고 예. 법적으로 이런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문제를 좀 풀어가는 방식에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도뿐 아니라 그 중간 매매업자들이 뭐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연식을 속이는 경우 정부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실제 타워크레인 중간 매매업자들 중간 이제 오파상들이 예. 중고 장비를 수입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현행 법상 이제 맹점들을 좀 이용했던 것이죠. 현행 법상에는 타워크레인 제작사로부터 제작 연도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작 증명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이게 그 수입을 해오고 나면 수입 면적만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현행 법상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 오파상들이 들어오면서 서류를 조작해서 뭐 사용이 거의 뭐 한 5년씩 많게는 한 7, 8년씩 연식을 좀 속여서 허위로 작성해서 등록하는 그러니까 중고 장비가 새 장비로 등록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동안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제 최근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올 초에는 문제가 좀 됐던 거고 서울시경에서 1차 좀 확인됐던 것던 대한민국의 그런 장비들이 한 7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전수조사가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부실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렇다 보니까 노후 크레인뿐 아니라 뭐 부품을 짜깁기 하는 그런 크레인도 발생할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타워 크레인 관련해 가지고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또 이제 장비가 뭐 노후됐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장비가 노후됐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뭐 20년, 뭐 15년 그 이하보다도 뭐 그거보다도 사용 못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얼마큼 관리 감독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장비들이 실제 들어와서 짜집기 되고 이런 부품이 소모품들이 어떻게 교체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현행법상에 관리가 안 됐어요. 감독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야적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야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짜집기가 이루어집니다. 작게는 일상적인 소모품부터 크게는 마스트나 지부나 여기까지가 다 이 짜집기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야적장을 수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제 이 짜집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여기까지는 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정부가 뭐 20년 넘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 조건부 퇴출을 시킨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는다는 그런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 남부 타워크레인 지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공사비 절감, 안전불감증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실수 아닐까 싶어요.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니까 벌어지는 사건, 사고 같은데요. 그거를 지키게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중간관리자라든가 그 위에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잘못이죠. 한번 보고 나니까 다른 공사장의 크레인 옆을 지나갈 때 아무래도 그 생각이 나고 조심스러워지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딘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통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처벌로만 상황을 딱 끝내버리니까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대책을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크레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 현장 전반적인 문제인 거죠. 공사 기간에 쫓겨서 시간이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빨리빨리 진행해라. 바쁘잖아요. 이런 거 생략하고 뭐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이제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니까 여유 있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고가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나고 하니까 제가 뉴스를 볼 땐 타워 크레인이 너무 노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 안 났으면 좋겠어요. 우선 안전관리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겠어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서 투자를 많이 돼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안 됐을 거고 극복해 한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 인터뷰했던 내용이죠.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다. 기본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사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현장 전문가가 하는 얘기하고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참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이렇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점 관리당국이 뼈저리게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인 배현숙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기록물 관리 사업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은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모든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처음으로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고 사료를 발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위안부 연구는 일본 공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미국, 영국 등 새로운 국가에서 위안부 사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올해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와 연구팀이 2년여간의 끈질긴 발굴 조사 끝에 지난 7월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7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한국인 위안부 영상을 최초로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증언이나 문서, 사진 등을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세계 최초로 이뤄진 일입니다. 이런 영상을 포함해서 올해 미국, 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고서, 사진 등 총 168건을 발굴했습니다. 예. 어제도 YTN 유튜건 기자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번 성과 보고회 때 위안부 관련해서 새로운 사료 발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예.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와 또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배의 승선 명부, 또 귀환 당시 사진 자료와 기사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 검토해보니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예, 참 큰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도 밝혀냈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복향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생전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이번에 증명해내서 사실 묻힐 뻔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2001년에 숨을 거둔 지 16년 만이니까요.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신문카드 33개를 확보했는데요. 사진, 생일 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 여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서울시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앞으로도 이런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해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주변에 그 영화 I Can Speak처럼 여전히 피해자였어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자료조사, 발굴, 분석을 통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위안부 역사 알리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권과 2권을 출판할 예정이고요.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뜻깊은 소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배현숙 과장이었습니다. 찰리 푸스가 부르는 Left, Right, Left 듣고요. 경기도 소식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입니다. 김학무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첫 번째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 비닐하우스 가구가 2,42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비닐하우스 집을 보면 고양시가 910가구로 가장 많고요. 과천시에 648가구, 용인시에 170가구, 광명시에 156가구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고 그린벨트도 많은 지역인데요. 문제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 보니까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특히 요즘처럼 추운 때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예. 게다가 이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고령자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조사된 것을 계기로 경기도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도는 당초 겨울철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런 비닐하우스 가구 중에 우선 생활이 열악한 56가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56가구 중에 32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1,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19가구에는 긴급 생활자금 2,0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그 5가구는 무한돌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36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그 다른 비닐하우스 거구 가구 중에 77가구는 당장 지원은 하지 않지만 지속해서 그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가구 외에도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정이나 노숙인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달 장애를 앓는 청소년 10명이 내년에 히말라야 등반에 나섭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발달 장애 청소년 극기 캠프를 열기로 한 건데요. 최근에 이 캠프에 참가할 발달 장애 청소년 10명을 체력 테스트 등을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발달 장애는 그 선천적 혹은 발육 과정 등에 생긴 뇌 손상으로 지능이나 신체 언어, 시각, 청각 등의 그 장애를 말하는데요. 예. 그만큼 그 일반인보다 체육 활동이 어렵고 히말라야 등반은 그 정말 그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현재 그 훈련이 한창인데요. 한라산 등 국내산에서 12차례 등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히말라야 등반은 전문 등반가가 1대1로 조를 이뤄서 오르게 되는데요. 특별한 도전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훈련 잘해서 청소년기에 큰 경험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예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인터뷰할 때 경기도 시민들이 이런 문자를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도 따릉이처럼 자전거 대여 서비스 해주세요 했는데 수원시가 무인 대여 자전거를 도입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원시가 싱가포르의 그 무인 대여 자전거 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예. 그 바로 그 GPS와 사물 인터넷, 또 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또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자전거 대여 반납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회원에 가입하고 약간의 보증금을 내면 바로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에 부착된 그 QR 코드를 스캔해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타면 되고요. 다 탄 뒤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있는 자전거 주차 공간에 그냥 세워두면 됩니다. 수원시는 현재 그 시내 900곳에 무인 대여 자전거 그 주차면을 설치했는데요. 이용 요금은 1시간에 500원 정도입니다. 수원시는 또 그 중국 업체와도 그 이 같은 시스템을 내년에 그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두 10,000대 정도의 그 무인 대여 자전거가 수원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그 수원 화성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원에 무인 대여 자전거가 도입되면서 또 수원시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12월 1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1부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이 중에서 2902번님. 현장 소장들이 사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인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자세한 얘기 들으시겠지만 금요일은 돼야 한파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또 어제 보니까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도로 위에 고장난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대비하셔서 날 추운데 도로 위에서 그 고장난 차 때문에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리오나 루이스가 부르는 Footprint in the Sand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역시 찾아오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help me understand.